11살 소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작은 마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81세의 노인이었죠.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 번지듯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수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잔혹한 음모일까요? 진짜 죄를 지은 자는 누구일까요? 평화로운 마을에서 어둠을 딛고 자신의 삶의 빛을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소녀, 송하윤의 고통스럽고도 비범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푸른 논밭 옆으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평화로운 마을은 11살 소녀가 임신했다는 끔찍한 소식에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마을 어귀에서 가게를 하는 우씨 아주머니가 시장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넉나간 얼굴로 외쳤죠. 세상에, 여러분! 송신의 하윤이가 그 애가 임신했대요. 그 말은 일은 아침 시장에 떨어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제 겨우 11살, 12살짜리가 임신을 해. 어떤 천벌받을 놈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말도 안 돼. 잘못된 소문이겠지. 하지만 우씨 아주머니가 보건소 의사에게 직접 들었다고 맹세하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단 한나절 만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수군거리며 저마다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마을 끝에 홀로 사는 81세 곽씨 할아버지였죠. 설마 80이 넘은 노인네가, 하지만 하윤이가 그 노인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있어 누가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밖에서는 분노가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 숲바로 옆에 있는 작은 집에서는 한 청년이 분노에 찬 붉은 눈으로 의자를 땅에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윤이의 유일한 오빠이자 남은 유일한 가족, 송강민이었습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내 동생을 해쳤어. 강민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고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돈을 벌러 멀리 떠나 혼자서 하윤이를 돌봐왔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소식은 그의 심장에 칼이 꽂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쏘아보며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윤아, 오빠한테 말해봐. 누구야? 누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옷자락만 꽉 쥔 채 어깨를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강민은 벌떡 일어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을 해친 놈은 죽여버릴 거야. 그는 곽씨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곧장 달려갔고 그 뒤를 온 마을 사람들이 죄인을 벌하려는 듯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곽씨 할아버지의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등이 굽고 흰 머리카락을 가진 깡마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의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너였어. 이 늙은이야.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민이 달려들어 곽씨 할아버지를 치려했습니다. 사방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실토해. 이 빌어먹을 늙은이야. 네가 애 하나를 망쳤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하지만 이상하게도 곽씨 할아버지는 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네. 내가 미안하다. 군중의 분노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부인하지 않는 거야. 죄를 인정하는 건가? 강민은 미친 사람처럼 곽씨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니?
당신이 한 짓이냐고, 아니냐고, 처음으로 곽씨 할아버지의 늙은 눈이 강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곽씨 할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울 때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하윤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군중은 마치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저 노인이 저 아이의 할아버지라고. 송강민은 넋나간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건드린 듯 붉어진 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곽씨 할아버지가 하윤이의 할아버지라면 왜 그가 아이의 아빠라는 소문이 돌았을까요? 이것이 곽씨 할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끔찍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경찰서에서 곽씨 할아버지는 낡고 다른 나무 책상 위에 앙상한 손을 떨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사관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곽 선생님,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송하윤 양이 임신했고 당신이 제1용의자입니다.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곽씨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늙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소. 하지만 송하윤은 내 친손녀가 맞소. 신문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사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에 앉은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목이 맨 후 곽씨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은 송지욱이요. 20여 년 전 도시로 돈 벌러 간다며 마을을 떠난 뒤로 연락이 끊겼지. 이 늙은 아비는 잊었나 보다 생각했소. 그러다 12년 전 어느 날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를 찾아왔소. 그 여자가 하윤이 엄마였지. 지옥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군. 곽씨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목이 메었지만 수사관은 즉시 추궁했습니다. 그리고요? 왜 하윤이가 할아버지와 살게 된 겁니까? 아이 엄마가 버리고 갔나요? 자기는 키울 수 없다고 하더니 사라져 버렸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 후로 한 번도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경찰관은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버려진 아이를 12년 동안 키웠지만 이제는 바로 그 아이를 해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사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송하윤 양을 해친 겁니까? 곽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도 누가 자기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오. 기억을 못한다고요. 한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 갈라졌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악몽을 꿨소. 울고 소리를 질렀지. 한 번은 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걸 봤는데 마치 끔찍한 일을 겪은 것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소. 경찰서장은 곽씨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이 몸에 있던 멍 자국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있습니까? 곽씨 할아버지는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내가 물어봤지만 아이는 고개만 젓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어디서 넘어졌나 보다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그는 말을 멈췄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야. 한 경찰관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됐어. 바로 그때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신문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중요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목격자. 네. 곽 선생님 집 근처에 사는 나 씨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밤에 곽 선생님 집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즉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그분을 모셔와. 잠시 후 백발의 깡마른 할머니가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나 씨 할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녀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 전부터 밤마다 낯선 남자가 곽 씨네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걸 봤어요. 누구요? 수사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나 씨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살짝 떨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에 긴 흉터가 있었고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씨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한 번은 그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얼핏 들었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사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마을에 왜 온 걸까요? 그가 하윤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그때 다른 경찰관이 뛰어들어오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나?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결과를 읽었습니다. 태아의 DNA는 곽 선생님과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아이 아버지는 누군데? 경찰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줄을 계속 읽었습니다. 태아의 DNA는 옆 동네에 사는 한 남성과 혈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경찰관은 머뭇거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송하윤 양의 의붓아버지인 임태식 씨와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여기 살지 않지만 최근 마을에서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하러 돌아온 걸까요? DNA 감식 결과가 나온 후 송하윤의 의붓아버지 임태식은 즉시 제1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팀장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쥐며 긴장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임태식에게 즉시 소환장을 발부해. 오지 않으면 강제 연행할 권리가 있어. 젊은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그는 여기 살지 않고 옆 동네인 청운읍에 삽니다. 신원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수사팀장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12살짜리 아이가 임신했고 그는 태아와 혈연 관계가 있는 놈이야. 도망치게 둘 수 없어. 모두가 침묵하며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다뤘던 사건들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임태식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는 동안 마을 이웃들은 하윤이와 관련된 소름 끼치는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 집 근처에서 낯선 남자를 봤던 나 씨 할머니는 경찰서로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더 있어요. 무슨 일이죠?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겁에 질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기억났어요. 한 번은 한밤중에 마당에 물건을 가지러 나갔는데 하윤이 방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맹세코, 제가 그 아이 방에서 어떤 그림자를 봤어요. 하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는 창틀에 흙이 묻어 있는 것도 봤고요. 곽씨 할아버지의 이웃인 백씨 아저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 하윤이가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곽씨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악몽을 꾼다고만 하더군요. 악몽이라고요? 아닐 겁니다. 악몽일 리가 없어요. 제가 나무 뒤에 숨어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아이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의심스러운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까? 백씨 아저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한밤중에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곽씨네 집 주위를 몰래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하윤이의 어머니를 알았던 오씨 아주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형사님들 그거 아세요? 하윤이 엄마가 사라진 후로 가끔 숲가장 자리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그림자를 본 적이 있어요. 비 오는 밤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수사관이 멈칫했습니다. 제가 미친 소리처럼 들릴 거 알지만 본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숲길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여자는 사라졌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허씨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도 본 적이 있대요. 이런 증언들은 경찰서의 분위기를 팽팽한 긴장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설마 하윤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찾으러 돌아온 걸까요? 혹은 이것이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만들어낸 환각일 뿐일까요? 바로 그때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숲에서 하윤이의 찢어진 옷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고 경찰팀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전에 오씨 아주머니가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봤다고 말했던 숲가장 자리에서 그들 눈앞에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윤이가 입던 것이 분명한 옅은 파란색 원피스가 덤불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몇 군데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조용히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건 하윤이가 평소에 입던 원피스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몸을 숙여 작은 물건 하나를 집어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걸이가 있습니다. 하윤이가 이걸 하고 있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사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부하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원피스와 목걸이를 즉시 감식에 보내서 용의자의 DNA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연이어 나타나는 증거들로 경찰은 즉시 임태식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옆 동네의 모든 경찰서에 그를 확인하고 감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관련이 있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진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임태식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어머니는 정말 떠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윤이의 옷이 숲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임태식이 정말 그 짓을 저지른 범인일까요? 경찰은 DNA 감식 결과 임태식이 하윤이의 뱃속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를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임태식을 연행하기 위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한 짓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겁에 질린 눈빛과 떨리는 몸은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 속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욕설을 퍼부었으며, 어떤 이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딸에게 그런 패륜적인 짓을 저지르다니 정말 짐승만도 못하구나. 경찰서에서 임태식은 신문실 책상 앞에 넉나간 눈빛으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땀은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수사관은 DNA 감정 서류 뭉치를 그의 앞으로 밀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임태식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끊어지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서로 꽉 맞잡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홀렸어요. 뭔가 이상한 힘이 그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말에 경찰관은 의심의 눈초리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당신의 혐오스러운 행동을 미신으로 정당화하려는 겁니까? 하지만 임태식은 계속 고개를 저으며 점점 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매일 밤 그녀가 창문 밖에 서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녀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수사관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가 누구요?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겁니까? 임태식은 목이 메어 눈이 붉어졌고 마치 진실을 말하기 두려운 듯 더듬거렸습니다. 하윤이 엄마 안수희 그녀는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그녀가 나를 괴롭혀요. 신문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사건을 기록하던 한 경찰관이 몇몇 주민들의 진술을 다시 읽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임태식 씨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중 몇몇도 밤에 한 여자의 형체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윤이네 집 근처에 사는 유 씨 농부는 큰 비가 내리던 밤 숲 근처 들판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지만 달려가 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조 씨 아주머니도 적막한 밤중에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에 소름이 끼쳐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치부되었던 이 이야기들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과연 단순한 미신일 뿐일까요? 바로 그때 다른 경찰관이 낡고 해진 표지의 낡은 수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송하윤 양의 소지품 중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수첩을 받아 들고 안의 글씨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지만 하윤이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안수희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 남긴 유일한 일기장이었죠. 비뚤비뚤한 글씨에는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고 있어. 그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란 걸 알아.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내 딸을 지켜줄까? 수사관은 글씨가 떨려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마지막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죽는다면 진실을 찾아줘. 나는 내 딸을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떠나도록 강요당했어. 그 글을 읽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죽었다면 어떻게 떠나도록 강요당했다고 할 수 있죠. 차가운 기온이 그들의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사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태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임태식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혼란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몰라.
하지만 그녀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어. 잠을 잘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어. 거울 속에서, 꿈 속에서, 집안의 모든 어두운 구석에서 그녀가 보여 신문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일기장에 등장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하윤이가 보호받고 있는 보호센터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고 온몸이 굳어지며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 넉나간 눈빛을 보였습니다. 엄마, 그가 또 왔어요. 살려주세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보호센터 직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련이 멈추자 하윤이는 흐느끼며 자신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거짓말했어요. 그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경찰서에서 한 경찰관이 보호센터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수사관은 임태식을 돌아보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씨, 당신은 송하윤 양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까지 해친 겁니까?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임태식은 텅 빈 눈으로 경찰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어요. 그가 부서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경찰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어? 당장 말해. 임태식의 자백, 일기장의 등장, 그리고 마을의 기이한 현상들은 끔찍한 그림에 흩어진 조각들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엄마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속 환영일 뿐일까요? 그리고 만약 안수희의 영혼이 아직 마을을 맴돌고 있다면 그녀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아마도 임태식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마을 전체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낡고 해진 표지의 낡은 일기장이 수사관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의 눈은 마치 과거 속으로 빠져든 듯 흐릿했습니다. 그의 손이 누렇게 바랜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넘기자 경찰서의 깜빡이는 불빛 아래 비뚤비뚤하지만 잊을 수 없는 글자들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3월 12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두려움 속에서 긴 밤이 흘러가. 내가 눈을 감고 잠들 때조차 그의 시선이 내 모든 발걸음을 따라오는 것 같아. 그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더 이상 내가 선택했던 남편이 아니야. 곽 씨 할아버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수사관은 일기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곽 씨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전체가 무서운 침묵에 잠긴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에 북받쳐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이요, 신문실의 공간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경찰관은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3월 20일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나와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지만 내가 떠나면 아이는 어떻게 살지? 하윤이를 혼자 둘 수는 없지만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어. 그는 절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는 나를 찾아낼 거고 나를 다시 데려올 거야. 경찰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도망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그녀가 마을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곽 씨 할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치 부서뜨릴 듯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흐릿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곽씨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가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럼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곽씨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더 이상 수첩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재빨리 그것을 빼앗아 떨리고 겁에 질린 필체로 급하게 쓰인 글자들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9월 21년 나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가 내 계획을 알아차렸어. 매일 밤 창문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려. 그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내 귀에 속삭여. 그는 내가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 오늘 밤이 내 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라.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발 누군가 내 아이를 지켜줘. 그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해치게 두지 마.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그녀는 임태식에게 살해당한 건가요? 이때 한 경찰관이 갑자기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열어 임태식의 사건 파일을 다시 확인하고는 창백해진 얼굴로 모두를 쳐다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아직 그녀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놈이 내 며느리를 죽였어. 살아있을 리가 없어. 바로 그때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긴급한 목소리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방금 한 주민이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하윤이 방 창가에 서 있는 한 여자의 형체를 봤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의심의 눈초리로 획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죠?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경찰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윤이 엄마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변 공간은 숨막힐 듯했습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가. 어디 있는 거니? 수사관은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윤이네 집으로 돌아가야 해. 무언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경찰 일행이 곽씨 할아버지와 함께 하윤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주변의 정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른 잎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하윤이 방 창문에 손전등을 비추자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은색 목걸이 하나가 창틀 바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거기에 놓아둔 것처럼. 곽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늙은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펜던트를 보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며느리 것이요. 이건 내가 결혼식 날 선물로 준 거요.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주위에 서 있던 경찰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만약 하윤이의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죽었다면 어떻게 이 목걸이가 여기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걸까요? 고요한 밤, 멀리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하윤이의 어머니가 정말 죽었다면 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임태식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진실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지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고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윤이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발견된 이후 밤에 나타나는 의문의 여성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더욱 거세게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아이들은 집 멀리 나가 노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 하윤이 엄마가 틀림없어. 억울하게 죽어서 복수하러 돌아온 거야. 너 그거 알아? 어젯밤에 오씨 아주머니가 임태식네 집 앞에서 긴머리 여자가 서서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봤대.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그 형체가 사라졌다는 거야. 임태식도 곧 업보를 치를 거야. 경찰이 아직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분위기는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읽은 날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가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평화로운 마을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누명을 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억울한 영혼이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아직 이곳을 맴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인 문씨 할머니는 넋 나간 눈으로 회상했습니다. 30여 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 젊은 처녀가 부잣집에 강제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 그는 그녀를 물건처럼 대하고 매일 때리고 괴롭혔지. 그녀는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도 시신을 찾지 못했지. 하지만 그 후로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차례로 불행한 일을 겪었어. 문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윤이의 어머니가 정말 복수하러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정말로 떠난 적이 없었던 걸까요? 그날 밤, 경찰은 임태식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포되기 전, 그는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경찰 일행은 그 황량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곽 씨 할아버지와 몇몇 주민 증인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손전등 불빛이 썩은 나무 문을 비췄습니다. 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어둡고 먼지 쌓이고 곰팡내 나는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흩어져서 수색해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 집 구석구석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식탁에는 아직 씻지 않은 그릇들이 있었고 침실에는 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서둘러 떠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침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팀장님! 여기 뭐가 있습니다. 경찰팀장은 서둘러 달려가 보니 한 동료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글씨는 떨렸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수사관이 천천히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만약 언젠가 내가 사라진다면 그들이 나를 찾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야.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제발 내 아이를 구해줘.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며느리구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걱정 가득한 큰 눈으로 동료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쓰였다면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서장은 편지를 꽉 쥔 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때 집 밖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즉시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는 얼어붙은 듯 늙은 눈을 크게 뜨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쳐 책상 위의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총을 뽑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의 옷을 붙잡고 있는 하윤이의 작은 손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여기 있어요.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방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돌아보았고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거울 표면의 먼지 위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손을 댄 것처럼.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는 경악하며 거의 속삭이듯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 황량한 집안에는 여전히 한 영혼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명령했습니다. 집 전체를 수색해.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계속해서 수색했고 마루 밑에서 비밀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윤이 어머니의 낡은 유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의 사진이 담긴 가족 앨범과 한 번도 보내지 못한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편지를 펴자 단 몇 초 만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맙소사,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었어. 편지는 끔찍한 비밀, 수년 동안 감춰져 온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신문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임태식은 차가운 쇠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두 손은 책상 위로 단단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아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생각 마시죠. 당신이 하윤이 뱃속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임태식이 움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벽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열리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분노에 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이의 오빠, 송강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임태식의 목을 조를 듯 이글거렸습니다. 경찰관이 즉시 말렸지만 강민은 이미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왜?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임태식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강민을 떼어내 의자에 앉히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임씨. 하윤이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세요. 공간은 소름 끼치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임태식의 이마에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그의 입에서 마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도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었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임태식의 목소리는 쉬고 끊겼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그는 마른 침을 삼켰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부추기는 것 같았어. 어떤 힘이 매일 밤 내 귓가에 속삭였어. 한 경찰관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믿을 것 같소. 김태식은 비웃으며 비뚤어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도 봤잖아. 그녀의 형체 반복되는 꿈. 그녀는 나를 가만두지 않아. 강민은 이를 갈며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울리며 신문실 창문이 강한 바람이 분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경찰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는 아무도 안 믿소. 우리는 오직 진실에만 관심이 있소. 마침내 임태식은 책상 위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부서졌습니다. 맞아,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강민은 그를 쏘아보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하필 내 동생이야? 임태식은 울음을 터뜨리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 그냥 걔를 통제하고 싶었고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무언가가 나를 홀렸어. 그게 내 귀에 속삭였어. 그게 나를 그 끔찍한 짓을 하게 만들었어. 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앞에 남자를 치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막았습니다. 경찰서장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임태식, 당신을 아동 강간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이는 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수갑을 다시 채우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임태식은 울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밖, 곽 씨 할아버지는 긴 의자에 넉나간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늙고 아주 늙었지만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손녀인 하윤이는 지옥 같은 나날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경찰서를 나서다 곽 씨 할아버지를 보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걸 수도 이 늙은 할아버지를 위로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와 강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내게. 이제부터는 하윤이에게 자네가 필요해. 강민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가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강민이 소리치며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의 온몸이 떨렸고 눈은 흐릿했으며 강민의 옷을 꽉 쥔 채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를 버리지 마라.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민은 소리쳐 도움을 청했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달려와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곽 씨 할아버지를 싣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강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 온통 하얗고 차가운 공간. 송하윤은 병원 침대에 꼼짝 않고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은 시계 초침이 느리고 무겁게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이는 이곳에 온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의사와 심리 상담사들이 도우려 했었지만 하윤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마다 몸을 움츠리거나 고개를 젓거나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전보다 더 하얗게 새었고 늙은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하윤이의 앙상한 손 위에 손을 얹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 좀 보렴. 할아버지 말 들리니? 하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여전히 텅 빈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강민은 문가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하고 싶었고 동생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윤이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하윤이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윤이는 이불을 끌어당겨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어둠이 몰려와 그녀를 끔찍한 기억 속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딸깍. 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늙은 형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곽씨 할아버지가 다가와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새장을 놓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쇠창살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옛날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 내 아빠가 날개가 부러진 참새 한 마리를 주워온 적이 있단다. 아주 약했지? 손바닥 안에서 꼼짝도 못했어. 하지만 내 아빠는 그걸 버리지 않았단다. 매일같이 돌봐주고 먹이를 주고 어루만져 줬지. 그러던 어느 날 날개가 다 났더니 날갯짓을 하며 날아갔단다. 곽씨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이 고였지만 단호한 눈으로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하윤아. 지금은 다쳤고 아주 약하지만 언젠가는 더 강해져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널 믿는다. 하윤이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깡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강민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멈칫했습니다. 하윤이는 침대에 앉아 부드럽게 새장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이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강민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윤이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동생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방구석에 서서 희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조용히 새장 문을 열었습니다. 자, 날려 보내줄래? 하윤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새장 문에 댔습니다.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새장 문이 열렸습니다. 참새가 날갯짓하며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처음으로 송하윤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했고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 개에 쌓인 고통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하윤이를 꼭 껴안았고 그의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단다. 내 딸아, 한 달 후 하윤이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등교 첫날 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임신한 애. 세상에, 어떻게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 저 아이 너무 불쌍하다. 하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가자, 하윤아. 무서워하지 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끔찍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는 집 현관 앞에 앉아 새 일기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첫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학교에 다시 갔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괜찮아. 나는 더 강해지려고 노력할 거야. 나는 계속 살아갈 거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처마 위에는 작은 참새가 돌아와 나무에 앉아 조용히 지저귀었습니다. 하윤이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모두는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매일 하윤이를 찾아왔습니다. 건강은 약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날들은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하윤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윤아, 아직도 할아버지를 원망하니? 하윤이는 고개를 들어 그의 흐릿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분노를 느꼈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그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충분히 강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곽씨 할아버지는 하윤이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깃드는 듯했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아이란다. 겪은 일들 이후 곽씨 할아버지는 무언가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마을의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윤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작은 여자아이와 함께 앉아 글씨 쓰는 법을 다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고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한때 마을의 증오의 중심이었던 남자가 이제 남은 여생을 약한 아이들을 돕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돕고 싶어요. 곽씨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이니, 하윤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마치 예전에 누군가 저를 도와주길 바랐던 것처럼요. 어느 날 오후, 하윤이가 곽씨 할아버지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수업을 막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멀리 나무 아래에 익숙한 형체가 망설이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신을 버렸던 여자, 안수희 씨가 이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야위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눈은 여전히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하윤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희 씨는 옷자락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미안해. 하윤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왜 이제 와서 엄마가 돌아온 걸까요? 수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약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은 없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용서하지 못해도 엄마는 널 원망하지 않아. 그저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윤이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결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영원히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면 그녀는 엄마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먼저 엄마 자신을 용서하세요. 수희 씨는 흐느껴 울었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한 교도소에서 임태식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둠이 들이오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흐릿한 형체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매일 그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며 평생 동안 기억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송하윤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깡마르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심리학자가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아동지원센터 사무실 유리창으로 햇살이 비칠 때 하윤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곽 씨 할아버지를,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차가 익숙한 길 위를 달렸고 푸른 들판이 펼쳐졌으며 평화로운 마을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윤이는 차에서 내렸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곽 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늙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등은 더 굽었지만 눈은 여전히 예전처럼 인자했습니다. 하윤이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곽 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하윤아 돌아왔구나.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서 있었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한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온 후 하윤이는 곽 씨 할아버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젊음을 바쳐 세운 아동지원센터였습니다. 빛의 집, 치유가 필요한 마음들을 위하여 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달린 문 앞에 섰을 때 곽 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떨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세운 곳이니, 하윤아.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늙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곳은 저처럼 상처받았지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아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곽 씨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웃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느 날 하윤이가 슬픈 눈을 한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조용히 센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버렸던 어머니 수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멀리서 항상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공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답할 필요 없어요. 잘 살아가세요. 그리고 만약 엄마가 원한다면 저와 함께 여기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수희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센터 앞길에 노란 잎이 가득 떨어질 때 특별한 손님이 하윤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오빠, 송강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떨어져 지냈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생이 강해진 모습을 보자 강민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 걱정 많이 했어. 하지만 내가 해낼 줄 알았어. 하윤이는 미소를 지으며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옛날의 약한 소녀가 아니야. 강민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넌 내 동생이니까. 그날 하윤이는 곽씨 할아버지와 함께 집 현관에 앉아 하루의 끝을 알리는 찬란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곽씨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그렇지.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네, 찾았어요.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용감하게 마주해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가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불공평하더라도 희망만 있다면 모든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하윤은 해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들었을 때 소설이나 영화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삶에는 때때로 우리가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윤이의 이야기는 단지 한 소녀의 비극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너무나 큰 상처를 짊어져야 했던 여린 영혼들의 목소리입니다. 하윤이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고통이 한 사람의 운명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날 하윤이가 무너졌다면 그녀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서서 고통과 마주하고 상실을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저에게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동 보호는 단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비명과 조용한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작은 관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곽씨 할아버지는 보답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때때로 속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하윤이가 겪었던 고통을 겪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합시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용감하게 마주해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가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불공평하더라도 희망만 있다면 모든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는 단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도 모든 아이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이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본 후의 감정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어둠 속에 버려지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